중동 전체가 지금 급변하고 있어서 사우디나 걸프 국가들 가장 무서워하는 세력이 하나가 이란이고요. 두 번째는 무슬림 형제단입니다. 지금 이란이 핵 무기를 개발한다고 이스라엘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리하죠. 미국의 중동 지역에 어떤 영향력 전혀 지금 먹히지 않아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또 이스라엘에서 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때마침 저희가 고려대의 중동 이슬람센터 성일광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최근에 좀 이스라엘이 좀 급변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네네. 이스라엘 내에서도 굉장히 좀 강경한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네네. 이스라엘이 더 이상 얘기가 잘 안 통하는 뭐 이제까지는 뭐 이게 저의 시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이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국가라고 느껴졌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게 안 되나라는 느낌도 좀 있고 그게 맞나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아 정확해요? 예. 아, 예. 지금 이스라엘이 이전의 정부와는 상당히 다른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스라엘 국내 정치는 반드시 연정을 해야 됩니다. 연립 정부를 구성해야 돼요. 네네. 한 정당이 정부를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다당제인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의원 내각제죠. 대통령제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베냐민 나타냐후 총리가 아주 극우파적인 극우 정당 2개와 같이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극우 정당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찍어준 극우파들의 목소리를 대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선거에서 자기들이 공약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타냐후 총리에게 계속 요구를 하는 것이요. 극우 정책을. 그러면 나타냐후 총리는 연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극우적인 목소리, 극우적인 요청을 어느 정도 받아서 수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 지금 정책이 이전과 다르게 상당히 극우적으로 가고 있고 그 중에 가장 큰 핵심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시민들이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사법부 정비 즉 사법부를 약화시켜서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건 의회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이스라엘 행정부, 즉 의원 내각제니까요. 정부가 이스라엘 대법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검찰총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 이스라엘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왜 우리 정책에 자꾸 감나라 배나라 대법원이 관여를 하냐. 그런 목소리를 듣기 싫기 때문에 그것을 대법원과 검찰총장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요. 핵심은 이스라엘은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대법원이 봤을 때 이것이 이스라엘의 기본법에 위배된다. 는 심사를 했을 때 위배된다고 판단이 들면 그 법안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위헌 법률 심판 뭐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헌재 같은 경우죠. 위헌 법률 심판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법원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뭐하냐. 대법원이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다 폐지시킨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는 너무 대법원이 옥상이다. 상위의 상이다.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법부 정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이스라엘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왜 반대를 할까요? 왜냐하면 만약에 대법원이 이 행정부의 법 통과를 통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으면 이 극우 정부가 무슨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할까요? 아, 지금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법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세력은 극우 세력이고, 그렇죠. 극우 세력이 이렇게 만약에 사법까지 휘어잡게 되면은 완전 극우적인 국가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상당히 극우적인 법안이 통과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상당히 극우적으로 전체가 행정부, 사법부 모두 극우적으로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극우는 그러니까 이슬람을 탄압하고 여기는 완전 유대주의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건 거죠. 그렇죠. 극우적이라는 말은 결국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 정책을 계속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줄 수 없다. 최근 또 시진핑이 팔레스타인 피에로 의장 마흐무드 아바스 온건파를 베이징으로 불러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 협상을 좀 한번 해보겠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주로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또 목소리를 내보겠다. 마치 이란과 사우디를 정상화한 것처럼 중국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우리가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겠다라고. 우리가 중재를 해보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은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원래 바람 잘 날이 없는 지역에 지금은 거의 태풍이 불고 있다. 태풍이 불고 있다. 태풍이 불고 있어서 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지경이다.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에요. 진짜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네요. 네. 어떤 세력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 그것뿐만 아니라 중동 전체가 지금 네. 너무 급변하고 있어서 네. 사실 저희 전문가들도 하루 정도 뉴스를 안 보면 대화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중동 전체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예. 그럼 누가 유리한 건가요? 지금 이 상황이 누가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건가요? 누가 유리하냐? 네. 제가 볼 때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리하죠. 팔레스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미국도 네. 아니고 중국과 러시아. 크게 보면 이제 미국이 아니라 중국과 네. 러시아가 일단 유리한 상황이. 왜냐하면 미국이 일단 중동에서 네. 영향력이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상당히 힘을 받고 있고 네. 그다음에 걸프 국가들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미국과는 약간 멀어지면서 대신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는 그런 지금 걸프 국가들이 그런 아주 외교 정책을 보이지 않습니까? UAE라든지 사우디라든지 네. 특히 뭐 이란과 관계 정상화를 한 사우디는 네. 사실 중국의 중재를 받아서 지금 관계 정상화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 유리한 상황이고 미국은 다시 한번 이번 중국의 어떤 외교적 성과를 상쇄하기 위해서 미국이 추진 중인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하고 사우디하고 관계 정상화를 그럼 미국이 해보자. 사우디하고 이란은 중국이 화해시켰으니까 네네네. 이번에는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을 화해시켜보자. 네, 그게 지금 미국이 추진 중입니다. 미국이 그걸 추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중동에서 외교적인 패배를 하자 1회전에서 중국에 졌지 않습니까? 네. 2회전에는 이겨야 되거든요. 아직도 내가 그래도 네. 여기서 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한번 보여줘야 돼요. 지금 완전히 한 방 먹었습니다. 미국이. 네. 그래서 사우디하고 이스라엘하고 만약에 관계 정상을 하게 되면 네. 중국에게 완전히 카운터 펀치를 한번 매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래요? 네. 이스라엘은 하고 싶어 하나요? 사우디하고? 당연히 하고 싶어요. 이스라엘은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모든 아랍 국가와 관계 정상화를 하는 게 이스라엘의 목표입니다. 팔레스타인만 빼고? 팔레스타인만 빼고. 그래요? 팔레스타인도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잘 안 되는 거고.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미 2020년에 UAE와 네. 바레인과 네. 관계 정상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협정. 이란하고도? 이란하고는 안 되죠. 이란은 또 안 돼요? 이란은 불구대천지 원수입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늘 아래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예, 이스라엘과는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또?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첫 번째는 지금 이란이 핵 무기를 개발한다고 이스라엘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다 이란이 조금만 더 하면 핵 무기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문턱 국가가 지금 벌써 되는 거죠, 이미. 네. 그것은 이스라엘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이스라엘은 보고 있고 네. 물론 또 이스라엘 본인은 핵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네. 왜 남은 못 가지게 하냐 하면 대부분의 핵 보유 국가들이 똑같은 논리죠. 그렇죠. 다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못 가지게 하죠. 예.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못 가지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너희는 안 가져도 된다. 우리가 너희를 위협한 핵으로 쓰지 않겠다. 그러니까 가질 필요가 없다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도. 근데 이제 이란이 핵을 가지게 되면 이스라엘 중동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핵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헤게모니에 큰 훼손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우디는 이스라엘하고 가깝게 지내고 싶어 하나요? 쉽죠.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이스라엘도 원하고 사우디도 원하고 그러면은 되겠네요. 되게 논리적인 그렇죠. 네. 논리적인 그런데 그렇죠. 네. 사우디가 그 되는 조건을 걸었어요. 여러 가지 조건. 미국에도 조건을 몇 개를 줬고 네. 이스라엘에게도 조건을 줬습니다. 미국이 너 이스라엘하고 좀 친하게 지내. 예. 그러니까 사우디가 요런 게 해결이 돼야지 내가 이스라엘하고 얘기 좀 해볼게요. 당연하죠. 몸값을 올려야 됩니다. 그냥 하라 근데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 국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미국하고 사우디도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라서. 완전 최악이죠. 지금. 네. 예, 최악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우디가 원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네. 이란이 이미 핵 문턱 국가다. 네. 그러니까 2주 내에 핵 폭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란이 지금 기술 수준이 기술 수준이 원하면 원심 분리 기간을 최대로 돌리면 2주 안에 2주 안에 한 개를 만들 수 있는 그건 가진 거나 다름없죠. 거의 준 핵 보유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사우디가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도 핵을. 그렇죠.
중동에서 네. 가장 사우디나 걸프 국가들 가장 무서워하는 세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란이고요. 네. 두 번째는 무슬림 형제단입니다. 즉 중동에 가장 많이 퍼져 있는 이슬람 단체죠. 네. 그 이란이 핵을 가지고 거의 준 핵 보유국이에요. 네. 사우디 지금 핵 원전도 없습니다. 실험 원자로 하나만 있습니다. 네. 핵 원전도 없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핵 원전도 당연히 지어야 되고 플러스 핵 물질 재처리 권한도 우리한테 달라. 사우디가 그걸 요구하나요?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야, 이거 근데 니네 둘이 친하게, 미국 입장에서 보면 니네 둘이 친하게 지내. 근데 얘랑 나랑도 요즘 사이가 안 좋고 쟤랑 나랑도 요즘 사이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화해시킬 수 있어요? 겉으로는 사이가 안 좋지만 네. 그러나 외교적으로는 네. 외교적 이익이 있고 실익이 있으면 당연히 그런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예. 근데 뭐 우리도 핵을 갖겠다. 이거를 미국이 그래 너네 핵 가져 이렇게 해주기는 좀 어렵지 않아요? 어렵죠. 쉽지 않은데 네. 만약에 이거는 뭐 미국도 쉽지 않지만 이스라엘도 사실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사우디 우리도 핵 가질게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어려움이 있지만 네. 일단 바이든 정부는 내년 대선 하기 전까지 올해 말까지 네. 한 6개월 정도 드라이브를 걸어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해시켜 보겠다. 예, 화해시켜 보겠다. 거기에다가 사우디는 또 미국의 최신 무기를 달라. 첩첩산중이네요. 예, 첩첩산중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측에는 팔레스타인과 화해해라. 뭐 지금 공습했는데 화해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지금 그러면은 미국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고 중국은 승기를 좀 잡았고 중동에서.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반대로 미국이 이렇게 화해시키려고 하는데 그럼 중국도 화해시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중국도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중국은 자기네들이 그 역할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화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중국도 그래야지라고 생각.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뭐 태클을 걸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중국이 주목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자기가 한번 평화 협상을 중재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사우디 지금 중재에 대해서는 중국이 그다지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미국이 일단 주도권을 잡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팔레스타인도 중국 쪽하고 가깝나요? 그렇죠. 팔레스타인이 이 중국하고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팔레스타인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중국한테? 예. 왜냐하면 이제 이팔 문제가 워낙 아무도 풀 수 없는. 그렇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잘 모르겠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마흐무드 아바스 의장을 만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중국도 여러 차례 팔레스타인 의장을 베이징에서 초대를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협상을 중지하겠다는 뜻을 과거에도 이미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거의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레버리지가 없기 때문에 중국은. 이스라엘과 가장 친한 국가는 이스라엘을 다룰 수 있는 국가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우리랑도 그렇게 많이 친할 것 같지는 않고. 우리랑도 친한데 이스라엘을 외교적으로 압박을 해서 팔레스타인과의 또 화해 과정을 만들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미국밖에 없다. 왜냐하면 유럽 국가들도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스라엘에 1년에 지원해 주는 무기 관련해서 지원금이 거의 38억 달러입니다. 1년에 매년. 38억. 얼마인가요? 4조, 5조. 그다음에 그 외에도 또 다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약간 외교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이득 보는 게 중국과 러시아라고 그러셨는데 러시아는 또 여기서 무슨 왜냐하면 러시아는 역시 있나요? 중동 지역에서 미국이 빠진 그 공백을 사실 중국과 러시아가 나눠먹게 하고 있거든요. 중국은 사우디 이란을 화해시키는데 역할을 해서 내가 여기서 좀 이제 영향력이 있어 보여줬는데 러시아는 지금 러시아도 예를 들면 시리아에 지금 아사드가 다시 아랍 연맹으로 다시 돌아왔죠. 시리아가 지금 2011년부터 시리아 내전에서 거의 무너질 뻔하다가 살아났죠. 그 시리아를 살린 국가가 누굽니까? 러시아군요. 러시아입니다. 이란도 많이 도와줬지만 결정적인 도움은 러시아 전투 함대가 시리아로 건너가서 시리아 반군들이 있는 지역에 무작위로 폭탄을 그것도 통폭탄이다 그래서 큰 거를 그냥 땅에 투하를 하는 그냥 무차별이죠. 그런 방식을 통해서 반군을 괴멸시키면서 아사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아사드 정권을 지켜줬다.
러시아가 지금 터키에 원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러시아가 이미 이집트에 원전을 지어줬습니다. 아, 그래요? 예. 러시아가 UAE에 무기를 팔고 있습니다. 사우디도 무기를 팔고 있습니다. 네. 아, 사우디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돈 내는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다 팝니다. 그래요? 예. 최고의 무기상이죠. 네. 물론 미국도 무기를 많이 팔지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 러시아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 지금 푸틴하고 싸워왔던 바그너 그룹, 용병 그룹도 중동 지역에 많이 퍼져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퍼져 있는지 아십니까? 수단, 네. 말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네. 리비아, 네. 뭐 시리아 안 퍼진 데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럼 이번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여기 지역에 대해서는 러시아는 전혀 영향력은 없나요? 전쟁이 아니었다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이런 영향을 왜냐하면 시리아에 이미 지금 러시아 군들이 많이 가 있고요. 네네. 시리아의 중요한 항구가 다 러시아 항구입니다. 부동항입니다. 겨울에 얼지 않는 항구입니다. 네네. 지중해로 갈 수 있는 그 항구들 다 러시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시리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사실 수차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에 개입을 많이 했었고요. 자기들도 이걸 중재할 수 있겠다고 얘기했습니다만은 그건 과거고 지금 현재는 러시아는 지금 자기가 하는 전쟁에 충실해야 되죠.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이 새로 등장해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중동이 어떻게 될까요? 중동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이제 미국이 과연 어떻게 자기가 잃어버린 어떤 영향력, 헤게모니를 회복할 것인가? 그러니까 크게 나눠보면 이거잖아요. 사우디가 중동에 굉장히 중요한 나라였는데 미국하고 관계가 많이 멀어지는 것 같다. 그렇죠. 중국하고 오히려 가까워지는 것 같다. 네네. 이란의 핵 협상이 굉장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가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렇죠. 또 이스라엘이 얘네가 굉장히 극우적으로 원래까지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는 애들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막 날뛰는 것 같아서 이게 또 이거 정도가 가장 큰 이슈인 거죠. 그렇죠. 가장 큰 이슈가 지금 이란하고 말씀해 주신 이제 걸프 지역. 걸프 지역의 외교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다. 즉 친미 중심에서 이제는 뭐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요. 중국, 러시아 다 손잡고 나가겠다는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전통적으로 팔레스타인 문제는 거의 뭐 해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국 정상들이 사실상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물론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뭐 마지막에 이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아주 큰 보고서를 만들어냈습니다만은, 전혀 그것이 이제 팔레스타인 측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해결안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폐기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이제 중심 몇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미국이 조금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왜? 미국이 자꾸 이제 중국을 보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아시아나 인도 태평양 지역을 자기가 해보겠다고 중동에서 약간 발을 빼는 스탠스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뭐 미국의 중동 떠나기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떠났어요? 뭐 아시아랑 여기 뭐 자꾸 정상들 만나고 뭐 인도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도 좀 하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중동에서 뭐 발을 어떻게 빼는 게 있나요? 일단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했고요. 중동은 아닙니다. 중동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상 미국이 이 중동 지역에서 예를 들면 시리아 아사드가 오바마 시절에 화학 무기를 사용해서 방군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방관했군요. 방관했죠. 그럼 트럼프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트럼프는 오로지 이제 give and take. 그래서 뭐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군을 주둔시킬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었고 바이든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 바이든 때부터 미국의 어떤 고립주의 외교 정책, 즉 미국의 중동 떠나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미 오바마 때부터 시작이 됐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원인은 미국에 있는 즉 미국에 있는 유권자들 자체도 이제 미국이 워낙 여러 가지 국제 문제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고비용이고 효과도 별로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팽배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부상이 이제 미국의 가장 큰 지금 문제인데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중동에서 조금 발을 빼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컸고 말씀드리면 몇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2019년 사우디 아람코를 이란이 공격을 했습니다. 예, 정유설. 기억나시죠? 그때 미국이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사우디를 뭐 엄청나게 정말 이란이 보내는 뭐 드론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저기 크루즈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완벽한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든지 네. 아니면 이란을 진짜 군사적으로 한 방 매긴다든지 보복하든지. 예. 예. 뭐 여러 가지 이런 방안이 있는데 전혀 한 것이 없습니다. 사우디가 서운했군요. 엄청 서운하죠. 그게 이제 사실 변곡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과연 미국이 중동에 정말 공을 들이고 있는 게 맞는가? 그다음에 또 UAE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UAE가 중국의 화웨이의 5G를 도입하겠다고 하니까 네. 미국이 발끈했죠. 네. 왜 중국 걸 쓰냐? 네. 다른 걸 써라. 우리 걸 쓰든지 뭐 네. 한국 걸 쓰든지. 네. UAE가 그랬습니다. 그건 우리 국내 문제다. 내부 문제다. 우리가 뭘 하든 쓰든지 왜 간섭을 하시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무슨 계약이 날아갔습니까? F-35를 안 줬군요. 예. 그래서 계약이 날아갔어요. 안 팔겠다. 예. 너네는 우리 편이 아니라서 안 팔겠다. UAE가 안 사겠다 그런 거죠. UAE가 안 사겠다? 예. 너가 이런 식으로 간섭하면 우리 뭐 별로 그거 안 사고. 그러니까 미국도 발끈해서 그럼 우리 안 팔겠다. 진짜로 삐졌네. 예. 그래서 그 중요한 계약이 날아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UAE는 프랑스 거 라파엘 전투기를 이제 구입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이 좀 기존의 UAE나 사우디에 대해서 상당히 미국이 좀 주도권을 쥐고 이끌어가는 그런 외교적으로 그렇게 해왔지만 시대가 변했거든요. 시대가 변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BS, 모하머드 빈 살만 지금 사우디의 왕세자가 네. 대단히 이제 공세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지 않습니까? 바이든이 예. 그 사람을 대통령 되기 전에 굉장히 비난을 했었었죠. 예, 예. 네. 그래서 바이든이 그 나이 드신 어르신이 네. 친히 리야드를 방문하여서 악수도 하고 제발 좀 그 원유를 감산하지 말라 네네. 했는데 그 어린 30대가 네. 됐거든요 하고 그냥 감산하지 않았습니까? 네. 전혀 지금 먹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미국의 중동 지역의 어떤 영향력, 외교력의 시대가 좀 저물었다. 저물었다. 예. 그건 뭐 이미 확정된 것이고.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걸 회복할 것이냐? 네네. 아니면 미국이 그래 그러면 우리는 뭐 사우디하고는 그럼 아예 끝내자 네. 이렇게 갈 것인가? 네. 그거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 앞으로 이 지역을 다시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하는 얘기가 미국이 중동을 떠나고 싶어 하지만 어떤 그 금원이 있습니다. 중동을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중동을 떠나고 싶어도 중동이 너를 따라갈 것이다. 라는 그런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이 중동을 떠나고 싶어 하지만 결국 중동이 너의 다리를 붙잡을 것이다. 그렇죠. 네, 떠날 수 없다는 얘기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어차피 중동에서 탈출하지 못한다면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야 된다. 무슨 리스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란 핵폭탄이라든지 네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라든지 네네. 아니면 사우디하고 중국 간에 급격히 가까워지는 이런 모든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어떤 리스크를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네요. 예. 근데 상황이 쉽지는 않네요. 예.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이 한 얘기는 미국이 다시 한번 중동 지역에 좀 공을 들여서 네. 어차피 못 떠난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공을 들여서 다시 한번 걸프 국가들의 마음을 잡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갈 것이다. 어차피 중국은 파고들고 있고. 그러네요. 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미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의 순간일 수도 있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기회를 놓치면 사실상 이제 중국이 뭐 이런 시일 내에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걸프 국가들의 무기 시스템이 아직 여전히 이제 미국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그걸 모든 그런 어떤 안보에 필요한 것들을 중국이 제공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단시일 내에, 이런 시일 내에. 그러나 조금씩 이제 중국도 좀 더 정교한 무기를 만들 수 있고 그것도 이제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핵심이 무기인가요? 무기도 있지만 이제 외교적인 어떤 지원 같은 거, 무기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요? 왜냐하면 UAE나 사우디 같은 국가가 이스라엘 때문에 사실은 미국의 최신 무기를 받지는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싫어하는군요. 예, 이스라엘 싫어하죠.
아, 미국 무기를 그쪽에다 건네주는 것을 이스라엘이 싫어하니까. 왜냐하면 UAE는 이미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했습니다. 네. 대사관도 설치돼 있어요. 네. 상당히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사우디는 공식적인 외교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미 사우디도 이스라엘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안보나 기술이라든지 IT라든지 여러 가지 무기도 마찬가지고요. 비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친구의 친구인 거죠. 예, 네.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은 상황이 좋지만 네. 관계가 좋은데 네. 갑자기 사우디와 UAE에서 어떤 급변 사태가 일어났을 때 국내적으로 예. 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사우디 사람이나 네. UAE 사람들 중에서 네. 이스라엘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예. 국가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지금 정상들 간에는 괜찮은데. 그렇죠. 예.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는 알카에다 추종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IS 추종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정권이 바뀌면. 예, 정권이 바뀌지 않더라도 혹시 그런 사람들이 몰래 사우디나 UAE 어떤 군인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예, 암약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런 급변 사태에 갑자기 F-35를 몰고 이스라엘로 날아올지. 그 다음에 갑자기 핵을 허락해서 핵탄두가 만들어졌는데 이스라엘 전술핵을 들고 갑자기 이스라엘로 날아올지. 급변 사태 때 이스라엘이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미국의 최신 무기가 UAE나 사우디에 들어가는 걸 싫어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럼 UAE에 그 F-35를 안 팔겠다고 한 것도 사실은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그거는 이스라엘이 허락을 했어요, 사실. 아, 허락을 했어요. UAE는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팔려고 했는데 5G 때문에 화웨이 때문에 이제 물 건너갔고요. 그다음에 또 미 의회가 지금 사우디를 대단히 싫어해요. MBS를 대단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가시쿠지 언론이 암살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미국하고 상황이 안 좋아졌는데. 저는 페리어 같은 아주 망나니 같은 왕세의 자를 또 왜 미국이 지금 이렇게 도와주고 그 최신 무기까지 줘야 되냐. 네. 또 무기를 주려면 의회에 또 승인도 있어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자신이 원한다 하더라도 네. 의회가 반대하게 되면 사실상 이게 모든 것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대단히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국이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완전히 잃을 수 있는 상황인데 미국 내 여론도 좋지 않고. 좋지 않습니다. 사우디는 완전 서운해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중국은 저쪽에서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 그러고. 네네네. 굉장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무기가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우리 무기를 팔면 안 되나요? 대신 미국 무기 못 쓰니까 대한민국 무기 사라. 우리 무기도 수출도 중동 쪽으로 하긴 했었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F-35라든지 아주 최신의 전투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공급하기가 어렵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도 이제 미국하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도 상당히 무기를 많이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죠. 우리랑 미국이랑도 경쟁 관계다. 예. 근데 사실상 사우디가 미국을 제껴놓고 우리 무기를 아주 중요한 무기 같은 경우는 살 이유가 없죠. 예.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사우디도 그 카드는 들고 있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네.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프랑스 전투기를 사지 않는 이유가 미국의 로키드 마틴 전투기를 사는 이유가 동맹이기 때문에 사주는 거잖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런 면도 분명히 있겠군요. 네네. 그래요. 여기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정치 외교적으로 굉장히 막 바쁘게 셈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는 좀 괜찮나요? 이게 우리가 좀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리는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 이게 혼란해가지고 우리 하던 것도 지금 잘 안 될 수도 있어 이런 상황인가요? 지금 한 축은 제가 아주 혼란한 상황을 말씀드렸고요. 네. 중동의 또 다른 한 축은 좋은 상황도 대탕트가 불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건 뭐죠? 좀 이해가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상치되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네네. 2011년 아랍의 봄 이후부터 중동 지역에 내전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시리아부터 정권 반정부 시위도 많이 일어나고. 네. 리비아도 내전이 있었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중동 국가들이 사실 편이 나눠졌어요. 그 내전에 중동 국가들이 많이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리비아도 마찬가지고 시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슬람 세력을 지지하는 국가들은 터키와 까타르 같은 국가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군부 세속적인 세력을 지지한 국가는 이제 사우디와 UAE입니다. 예, 그런 이제 편이 나눠졌었는데 그렇게 싸우다가 이제는 너무 지쳤다. 10년도 넘게 우리가 이렇게 해봤지만 우리가 얻는 게 뭐가 있냐? 그렇죠. 예, 이제는 경제 퍼스트. 그래서 대탕트 바람이 불고 있어서
UAE하고 가장 관계가 안 좋았던 터키가 지금 관계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터키하고 이집트도 엊그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관계가 안 좋았는데 네. 대사 관계를 다시 회복한다 그랬고요. 화해의 바람이 불고 있네요. 예, 데탕트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데탕트 바람이 불면서 전쟁이 이제 내전이 종결이 되면 재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뭐 시리아도 재건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리비아도 아직까지는 뭐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재건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기회들이 오는 것이고 지금 한국이 이제 가장 공을 들이는 국가가 UAE하고 사우디 아닙니까? 네. 그렇죠? 우리나라 건설사들이라든지 뭐 많이 비전 2030 뭐 네옴 시티부터 해서 들어가서 많이 하고 있는데 기회는 기회입니다. 뭐 이거는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걸프 국가들하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여러 가지 이 리스크 측면에서 이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이전에 우리가 이 걸프나 사우디나 UAE와 사업을 많이 했던 대기업들의 경험을 좀 되새겨 봐야 된다. 건설사라든지 네. 아니면 특히 이제 건설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나 UAE 같은 경우 건설사들이 과거에 싫어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꺼려하는 경우가 왜? 어렵다. 우리 건설사가 어려워한다고요? 까다롭다는 거죠. 아, 사우디 가서 뭐 하려 그러니까 복잡하다. 예를 들면 이제 건물 원하는 대로 다 지었는데 네. 막판에 이제 끝에 가서 감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자기네들이 불러온 감리를 하면서 요거 문제다, 저거 문제다. 요거 더 추가로 해달라. 요거 더 추가로 해달라. 남는 게 없어요, 결국. 까다롭다. 까다롭다. 네. 그런 이제 교훈들이 많이 있고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가격을 갖다가 이쪽에서 제시한 가격을 저쪽에 그냥 흘리는. 그래서 사우디에게 했던 가격을 UAE 쪽에서 가서 들어본 걸 알고 있어. 기업 비밀 같은 경우를 이거 너네한테만 내가 이 가격에 해줄게라고 얘기했는데 저쪽에 가서 다 얘기해버린다. 그런 좀 황당한 경우들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사우디 같은 경우는 지금 MBS 즉 모하머드 빈 살만 왕세자가 네. 네옴시티 관련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주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사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공사가 진행이 안 된다고 합니다. 뭐 그러겠죠. 거기서는 뭐 절대 권력이니까요. 근데 너무 한 사람한테 이게 집중이 돼 있어요. 그분이 바쁘시면은 기다려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분이 아무리 강철 체력이지만 20시간 일하고 4시간 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게 지금 결정권이 한 사람한테 집중돼 있어서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 공사 진행이라든지 사업 진행 자체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 좋은데 스케줄에 따라서 이게 뭐 2달만 기다리면 될 줄 알았는데 5달 기다려야 되고 6달, 7, 8 이렇게 되면 공사 진행이 대단히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많다. 그렇죠. 우리가 중동에서 많이 공사해봤지만은 그래도 어려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UAE와 사우디가 친한 것 같지만 이 두 국가는 또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지금 쉽게 말해서 석유 산업을 탈피해서 네. 산업 다각화를 하고 있는데 네네. 사실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네옴시티도 어떻게 보면 뭐 두바이를 좀 따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렇죠. 네. 두바이의 어떤 그런 금융 도시를 사실상 끌어가겠다. 이쪽으로 다시 우리 쪽으로 물을 돌리겠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국가랑 비즈니스 할 때는 속도 조절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다. 속도 조절. 너무 한쪽을 급히 나가버리면 저쪽이 서운할 수 있으니까. 우리 똑같이 해준다, 너네한테 잘해준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상당히 이제 고려하셔야 할 부분이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기회는 열려 있지만은 어려움이 많다. 네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예전에는 중동이라는 것을 놓고 보면은 중동이라는 곳은 얘는 우리 편, 쟤는 쟤네 편, 얘는 나하고 친한 나라, 쟤는 안 친한 나라 이게 분명했는데 지금 서로 간에 안 친한 나라도 없고 서로 간에 우리 그래 끝까지 가는 거야 이것도 없고 되게 애매모호해진 상황에서 지금 서로 외교 관계를 막 맺고 있고 내전도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외교의 기본이 뭡니까?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아군, 우방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사실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와 같은 이제 올드한 네. 한반도에서 오래 산 저같이 올드한 사람들은 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힘들다. 그러니까. 네, 힘들다. 누굴 볼 때 너 미국 편이니 중국 편이니 이렇게 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한쪽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괜히 중간에 어중간하게 있다가 양쪽에 두 국가 다 두드려 맞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들을 우리는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근데 제가 3년 전부터 이제 걸프 지역에 두바이 사람들이랑 계속 같이 세미나를 하고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걱정했던 게 유엔 니네 자꾸 중국하고 너무 친한 거 아니냐. 니네 미국한테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네 위험한 거 아니니? 미국 눈치 좀 봐야 되지 않아? 네. 그러면 저한테 그럽니다. 왜 미국 눈치를 보냐. 우리 아무 문제 오래됐다. 우리 이미 중국하고 손잡은 지 오래됐고 미국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 당시에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다. 예. 그만큼 UAE나 사우디의 외교가 상당히 지금 아주 플렉스블하게 자유롭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실리에 따라서 뭐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는 그런 좀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우리한테 과연 신사하는 게 뭔지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중동에서 우리가 기회를 잡는 그런 것도 고려해봐야 되지만은 저 나라들이 저렇게 외교 정책을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지금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반대파도 많고 찬성파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두바이나 지금 사우디 상황을 보면 한편으로는 또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언제까지 일본하고 척을 질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일본하고도 손을 잡을 필요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중국하고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따져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나라도 사실 뭐 미국, 중국, 일본 뭐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가 굉장히 고민인데 뭐 중동 얘기를 듣다 보면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중동 워낙 변수가 더 많아가지고, 그리고 상황도 급변하고 있고. 물론 문제는 사우디나 UAE 같은 국가랑 우리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상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또 북한도 있고요. 그렇죠. 그럼 사우디는 엄청난 또 석유라는 자원이 있고요. 그런 차원이 조금 우리의 이제 변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운신의 폭이 좀 좁은 거는 사실이죠. 어쨌든. 급변하고 있는 중동을 한번 이렇게 쑥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사실 이스라엘이 공습을 했다고 그래서 이게 뉴스를 굉장히 크게 다뤄지고 몇십 년 만에 이걸 했다니까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더 큰 일이 밑에서 이미 벌어지고 몇 년 전부터 벌어지고 있었고 진행 중에 이런 상황이 터진 거였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듣겠습니다. 다음에 또 모시고 중동 얘기 좀 더 청해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경제 포커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좋아요, 구독, 알람 다 설정해 주셨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